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김진호입니다. 황소가 싸울 때 뿔을 아래에서 뒤로 치받아 올리는 모습이라고 해서 불마켓, 그야말로 우리 증시가 불장입니다. 코스피 3000이 꿈의 숫자였던 게 불과 1년 전이었는데 오늘 코스피는 그 2배가 넘는 6200을 넘어섰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고 코스피 지수가 75% 이상 올라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버는 시스템이 됐는데요. 국가데이터처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84만 7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가 늘어난 데에 비해서 소득 하위 20% 가구에서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138만 원을 써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코스피 75% 상승이라는 황소의 뿔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함께 밀어 올려줬으면 좋겠지만 우선 먹고 사는데 써야 할 돈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얘긴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주식 안 한 사람만 바보 아니야? 라는 자괴감까지 들게 만드는 요즘 주식시장. 숫자는 호황을 말하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든 그런 이상한 양극화를 요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오늘의 인터뷰 시간엔 과거사 피해 신청 관련해서 전남도 관계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안단이 극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26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하나로 묶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특별법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이 법안은 총 413개 조문의 두 광역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단체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 수도 비전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균형 발전 등을 통해서 수도권의 버금가는 남부권의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게 주 내용인데요. 네. 정부는 통합되는 전남 광주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함께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무원 지역 인재 채용도 대폭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 복지 혜택도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전남의 출생 기본소득이 월 20만 원인데 네. 이 부분도 누리게 되는 거고 또 광주의 청년 구직 활동 수당이 월 150만 원이거든요. 이 두 지자체가 운영하던 복지 사업을 모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지역의 문화 관광 시설도 지역민 할인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수에 있는 어디 관광지를 갔을 때 여수 시민이면 할인이 되는데 뭐 다른 지역은 안 되고 하는 뭐 광주 시민은 안 됐을 때 네. 같이 할인을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밖에도 뭐 소방체계도 통합되면서 119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광주 전남대병원과 전남 동서부에 들어서 통합 국립의대 부속병원 등 3개 권역을 잇는 응급의료체계도 구축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런 장점도 많겠지만 주청사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명칭부터 바뀌는 부분 정리해 주시죠.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7월 1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합니다. 네. 약칭은 광주특별시이고요. 인구 317만 명, 지역 내 총생산 158조 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을 하는 건데요. 네. 행정통합으로 교육, 인사, 조직, 생활권 전반이 바뀌게 됩니다. 당장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 교육감을 한 명씩 새로 선출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사는 행정구역이 바뀌냐 그런 질문도 있거든요. 네. 기존 시군구 체계는 유지가 됩니다. 명칭이나 관할 조정은 특별시 조례로 가능하지만 대대적인 구역 개편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지역 시가 한 5개 시가 있는데 이들 지자체는 주소 표기를 할 때 시가 2번 중복이 된다고 합니다. 광주특별시, 여수시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시가 중복되는 문제는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뒤에 후속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될 예정이고요. 네. 또 기존 광주광역시 명칭은 사라지고 광주특별시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장 큰 관심은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죠? 네, 주청사 소재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 또 순천에 있는 전남도청 2청사, 광주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이런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게 일단은 계획인데요. 네. 단일 청사 이전이 아니라 분산형 운영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때 뽑히는 특별시장이 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공무원 인사와 신분도 관심인데요.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은 기존 관할 지역 내 근무를 원칙으로 신분과 처우를 보장을 합니다. 대규모 강제 전보는 없다는 게 기본 방향인데요.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광주시 전남도 해당 채용 공고문에 적힌 규정에 따라서 종전 근무지 원칙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네. 이 밖에 교육행정도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단일 교육감 체계로 재편이 되는데 교육 자주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특례 규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 교육공무원 근무지의 경우도 기존 임용자는 종전 근무 권역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조직 통합에 따라서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AI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랄지 에너지 미래도시 육성 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런 규제 완화랄지 예비 타당성 면제 특례 등 지역 산업 발전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남 광주 통합에 관련해서는 또 추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내선 항공교통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수공항은 오히려 증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항공교통량 집계에 따르면 전국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6.8%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국제선은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선은 1.6% 감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여수공항은 지난해 총 14,302대, 일평균 39대를 기록하면서 2024년 대비 1.3% 증가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내선이 줄어드는데도 여수공항은 늘어난 거죠. 이는 국내선 중심의 공항임에도 전국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여수공항이 지역 거점 공항으로의 그런 안정적인 운영 기반 또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 현재 여수공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가 취행을 해서 김포, 제주 2개 노선 국내선을 운항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코로나19 이후 국내 국제선 교통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도 여수공항은 정책적으로나 국내 공항이라서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수요 증가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글로벌 항공 수요 중장기 성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수시는 현행 2,100m 활주로를 3,200m로 확충하고 네. 또 국제공항으로의 승격 추진을 위해서 전남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공항의 발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됐는데 잘 지내셨을까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요즘 정치철이라 네. 그것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또 이제 금요일에 또 앵커 역할도 수행하고 계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텐데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 8시
15분쯤 시작되는 뉴스데스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율촌산단의 땅꺼짐 현상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취재를 했습니다. 네, 리포트를 제가 보니까 땅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본 침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죠? 네, 현장 가보니까 그 지역만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깨져 있었고요. 그 땅이 벌어져 있어서 속에 있던 철골 구조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기업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이 기업체가 그 손질을 땅이 꺼지면은 또 땅을 메우고 하다 보니 여기저기 땅이 누더기처럼 변해 있었어요. 네. 집안 침하가 한눈에 보기에도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기업은 이 건물 아래에 파일이라는 기둥을 박아서 기초 공사를 해뒀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는 집안 침하를 견딜 수 있는데 그 땅 주변부가 모두 침하하면서 이 본 건물과 주변부에 상당한 격차가 생긴 상황이었어요. 네. 이 공장이 어디냐면 기계 부품을 일본 등 해외로 수출하는 공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지게차나 트럭 같은 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빈틈으로 제가 줄자를 내려서 얼마나 집안 침하가 됐는지 재보니까 60cm에서 최대 90cm까지 그러니까 아이 키 정도의 길이만큼 집안 침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고 산업부를 상대로 집안보강공사비를 좀 청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분쟁중재기관이죠. 이 정부 손을 좀 들어줬어요. 이 핵심 근거가 임차인이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계약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기업 측은 이 조항이 애초부터 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요. 애초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자유무역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네. 산업부가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좀 유치하고 지역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단보다는 이곳의 임대료가 특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여기 임대료 좀 싸네라는 걸 생각으로 2010년에 공장을 40억 원을 들여서 지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임대료가 싸서 뭐 이런 조항이 있는 줄은 그때는 알았겠죠.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을 지금은 넘었다는 게 이 공장 측의 주장입니다. 뭐 자연 침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지금 봤었을 때 아이 키 정도만큼의 자연 침하가 발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다. 이건 그쵸. 상식 수준을 네. 벗어났다는 판단이고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알고 계약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땅 상태가 너무 불량하니 이제라도 문제를 제기를 해야겠다. 하지만 이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뭐 향후 좀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또 부정적인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뭐 전문가들은 이 자유무역 지역의 원래 취지가 뭐냐면 외국인들의 투자 활성화거든요. 네. 그런데 투자를 하려고 봤는데 일단 입주를 하면 이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어떤 비용 청구에 대한 걸 못하게 되어 있는 계약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인프라에 대한 보강 청구도 못하게 돼 있다는 상황에 누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입주를 하겠습니까? 네. 한 전문가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그러니까 자국이익 우선주의가 지금 있잖아요. 네네. 외국인 투자를 어떻게든 이끌어 와야 되는 상황에서 더욱 자유무역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좀 독소 조항이 이런 외국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기업은 일단 집안 침하가 계속되고 있고 네. 이 사업 투자는 또 계속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도로 공사까지 우리가 해야 하느냐 조금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는 봐야 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좀 이 기업의 대응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취재를 해봤더니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읽지는 못했어요. 뭐 전국 7개 자유무역 지역이 있다. 네. 근데 이런 독소 조항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자유무역 지역에 이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네. 향후 국민권익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순천시장 선거 구도와 판세도 역시 취재를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순천은 매번 선거 때마다 예측 불허, 뭐 역동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또 안개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순천은 인구 수도 그렇고 네. 21대 대선 때 전남에서 유권자 수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네.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무소속 시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앞으로도 매우 복잡다단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거론된 순천시장 후보들은 모두 7명입니다. 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무소속 노관규 시장을 비롯해서 네. 민주당에선 총 5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손은무 변호사,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 그리고 오하근 전 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그리고 한숙경 전남도의원, 허석 전 순천시장입니다. 그리고 진보당에서도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인데 정작 후보 지지율에서는 무소속 노관규 시장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 정당의 지지율 괴리 현상을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는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인물론을 순천 시민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어떤 인물을 선택할 때 한 인물의 어떤 행정적인 성과라던가 정치적 성과 같은 거를 우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까지도 전략 선택에 대한 결과가 순천의 경우는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 노관규 시장은 순천시에서 3선을 지금 지낸 인물입니다. 그중 2번을 무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됐던 만큼 이 지역 내에서는 상당한 입지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보다는 우선하다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후보 개인의 인지도 그리고 행정성과 평가가 이 정당 지지와는 별개로 순천시는 좀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산술적으로만 합치면 뭐 노시장을 앞선다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 선거에서 이 표심이 그대로 옮겨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네거티브 없는 클린한 경쟁을 펼치느냐가 좀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많은 여론조사를 살펴봤더니 이 민주당 5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합치면 현역 프리미어를 앞세운 노관규 시장의 지지율을 훨씬 앞서게 되는 포인트죠. 네. 하지만 이 경선 자체, 이 민주당 경선 자체가 본선급 경쟁으로 흐를 텐데 이게 과연 클린한 경쟁이 될 수 있을까라는 뭐 비관적인 시선도 있겠지만 앞으로 경쟁을 좀 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무소속인 노 시장을 조국혁신당이 영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무소속인 이 노 시장이 조국혁신당의 옷을 입게 된다면 기존의 이 무소속 대 민주당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을 좀 예측하실까요? 네, 현재 그 순천시 정치 지형도가 이제 앞으로도 바뀔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중 네. 하나가 이제 또 노관규 시장의 조국혁신당 입당일 텐데요.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담양에서도 기초지자체장을 배출한 만큼 전남 내 입지가 아주 좁지 않습니다. 네. 현재 여수시장 선거를 봐도 무소속이었었던 명성황 전 부지사가 조국혁신당 주자로 옷을 갈아입고 상당한 대항마로 급격하게 급부상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현재 노관규 시장은 무소속 시장이지만 이 지지율이 뒤지지 않는데 만약에 조국혁신당의 당세까지 업으면 분명히 선거 판세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취재를 하시면서 확인된 어떤 뭐 구체적인 이 노관규 시장에 대한 영입 조건이나 노 시장 측의 반응이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표랑 노관규 시장이 만났냐. 네. 하지만 아직은 만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지난 22일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순천 여수를 찾았거든요. 네. 근데 당시 노관규 시장을 따로 만나거나 그리고 만남을 요청한 건 아닌 것으로 이 혁신당 측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관규 시장을 영입한다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반응에 대해선 이 조국혁신당 그리고 네. 노관규 시장 측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조심스러운 건 아무래도 두 양측 다 전략적 판단 대신에 이 당의 비전과 철학을 후보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당 가능성은 물론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입당이 현실화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당 안팎에서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리포트에 이제 또 광양시장 선거 구도와 판세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게 될 텐데 어떤 취재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순천과 마찬가지로 광양에서도 지금 광양시장 선거도 안개 속입니다. 네. 현재 민주당 4명의 후보가 경선 주자인데요. 현재 광양시장은 무소속 시장이 지난 20년 동안 한 만큼 여기도 당적보다 인물론이 더 앞서는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네거티브 양상전 펼쳐지고 있고요. 일단 출마로 예상되는 후보는 정의나 현직 시장과 그리고 박성현 전 여수 광양 항만공사 사장, 그리고 김태균 전남도 의회 의장, 이충재 전 전국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는 뉴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황지 기자와 율촌산단의 땅꺼짐 현상 리포트 취재기와 6.3 지방선거 순천시장 선거 구도와 판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3기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 범위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남도 자치행정과 5.18 및 과거사 지원센터 김유성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도 5.18 및 과거사 지원센터 팀장 김유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3기 진화위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과거사 문제와 국가폭력 피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이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9일이었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 법률 시행에 맞춰 오늘부터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른바 제3기 진화위가 공식 출범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국가폭력이나 인권 침해로 피해를 입고도 여러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께 다시 한번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신청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라남도에서도 도민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네. 각 시군과 함께 접수 지원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이 첫날입니다만 몇 건이나 혹시 신청이 들어왔을까요? 오늘 접수 건수는 18시 이후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취합한 것들을 집계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현재로서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다만 첫날부터 문의와 상담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군요. 2기 진화위 때도 과거사 진상규명 신청을 받으셨을 텐데 전남에서는 몇 건이나 그때는 신청이 됐을까요? 2기 때 2기 진화위 당시 전남으로 접수된 신청은 2,479건이었습니다. 네. 위원회에서 직접 접수한 건까지 포함하면 전남과 관련된 진실규명 사건은 4,379건이었고요. 네. 인원으로는 5,344명입니다. 아, 이 수치는 전남이 한국 현대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왔는지를 보여준 숫자라고 생각하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3기를 통해서 보다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기 때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3기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을 전후한 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또 국가 폭력,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3기 진화위가 규명할 진실 규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3기 진화위에서는요, 진실 규명 범위에 대해 우리 현대사의 주요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 사건을 폭넓게 다루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 항일운동 관련 사건, 네.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 동포사 관련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고문, 불법 구금 등 인권 침해 사건, 네. 권위주의 통치 시기 적대 세력에 의한 테러, 폭력, 노무사 사건, 또한 사회복지시설, 입양 알선기관,
집단 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등입니다. 아, 과거 국가 권력 또는 이에 준하는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면 폭넓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그동안 드러나지 못했던 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 진실 규명의 대상이나 시간적인 범위가 2기 진화위의 범위에 비해서는 확대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확대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확대가 됐고요. 제3기에서는 조사 범위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여러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먼저 인권 침해 사건의 시간적 범위는요. 네. 기존에는 권위주의 통치 시인 1993년 2월 24일까지였는데 네. 이번 3기에서는 2001년 11월 24일, 즉 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로 확대됐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집단 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 대상에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도권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영역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제도적으로도 피해자 권리 보호 규정이 새로 명시가 됐습니다. 진실 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법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또한 의견 수렴을 위한 수기 공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한 점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네. 이와 함께 유해 발굴 전담 부서를 신설을 했고요. 네. 유해 치료 채취 및 유전자 검사, 필요시 손실 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조사 대상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돼 조사 권한도 한층 강화됐고요. 특히 과거사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가 신설이 됐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지나 권리 행사가 어려웠던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인데요.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또한 국가기관의 공고사항 이행사항을 점검 관리하는 주체가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돼서 공고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는 점이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제3기는 조사 범위 확대를 넘어 피해자 권리 보호와 배상 근거 마련, 조사 실효성 강화까지 제도 전반이 보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 중에서 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국가 폭력으로 인한 희생이나 피해가 있었던 사건은 있을까요?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마을 단위로 집단 희생이 있었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아직까지 유해 발굴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곳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광군 염산면 중심의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1950년 8월부터 11월 사이 주민 213명이 희생되었던 사건이고요. 네.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지방 자익 일격대와 자익 동조 세력으로 희생된 분들은 공직자, 경찰, 교사, 부유층이거나 자익 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이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남성이 114명, 여성은 99명,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와 20세 이하 청소년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한 가정 단위로 희생된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피해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겪은 집단적 트라우마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진실 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에 나서도록 공고를 했고요. 네. 전남은 이러한 공고사항을 매년 한국전쟁 민간 희생자 합동위령제, 구술 체록 및 유해 발굴 사업 등 다양한 추모 사항을 통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기를 통해 아직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까지 용기를 내어 진실 규명 절차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과거사를 기억하고 화해와 평화를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순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른바 여순 사건이죠. 네.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요. 음.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따라서 따로 접수를 받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따라서 그 여순 사건 관련 피해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네. 이번 3기 지인화위와는 별도로 진행되니까 중복 신청으로 혼선이 없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복 신청으로 혼선이 정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기 진화위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은 전남도청과요, 각 시군청 또는 진실화해위원회로 방문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고령 신청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시군에서는 상담과 서류 작업을 돕고 있고요.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먼저 문의해 주시면 충분히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신청, 전라남도에서는요,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네. 보도 자료, SNS, 도시군 누리집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음. 시군의 반상회와 이통장 회의에서도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정리하자면 저희가 뭐 전화를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선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네. 우선 충분한 그 상황 설명은 유선으로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각 시군 도청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충분하게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인 학살 사건의 경우는 희생자 본인은 물론이고 유족이나 참고인들도 사실 고령으로 사망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요, 희생자나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요. 유족이나 친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또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분 또는 전에 들으신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 놓고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네.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을 진행하게 되니까요. 우선 신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신청에 뭐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네. 필요한 서류에는 기본적으로요, 진실규명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유족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네. 개인정보 동의서, 기타 참고 자료 등이 있고요. 네. 다만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들은 어떻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죠? 해당 그 시군청, 도청, 누리집에 보면요, 네. 충분한 그 서류들을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그 서류들을 각자 집에서 다운받으면 됐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다운받으셔서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신청 기한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 신청은 오늘이죠. 2026년 2월 26일부터 네. 2028년 2월 25일까지 네. 2년간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남도에서 신청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신청을 받은 사건은요, 각 시군과 전남도에서 취합을 해서 위원회로 송부를 하게 됩니다. 네. 위원회에서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후 현장 조사 기록 검토, 참고인 진술 청취 등을 거쳐 심의 의결을 통해 진실규명 결정 또는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가의 공식 인정과 함께 후속 조치가 공고되고요. 이번 3기 출범이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가 과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3기 진화위 출범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번 제3기 진화위 출범이 국가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를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통해 책임과 치유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남겨진 진실규명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도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끝으로 이제 또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뭐 유선이나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문의사항은 각 시군청 아니면 도청으로 연락을 주시면 충분한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충분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5.18 및 과거사 지원센터 김유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노구리 형사 아저씨 아이고 오랜만이야. 아이고 아이 근데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아이, 후보들이 많은데 말이죠. 혹시 범죄 전과 이력이 없는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후보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군요. 아이고 6월에 그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안 남았네. 요번 투표용지도 겁나게 길었어. 후보로 나선다는 분들이 어찌나 많은가. 한참 그 북콘서트 한다고 현수막들만 나붙기던데 나는 아직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은 안 했지만 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많아서 치열할 겁니다. 아이고 기업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뭔 행정관료 출신도 있고 저마다 그 자신 있는 분야들이 있거지 않겠어. 그렇게 출사표를 던지겠지.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도 많아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이고 다들 말도 잘하고 공약도 좋겠지요. 그것을 실행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난 말이요 그것이 제일로 불만이요. 뭐가 말입니까? 선거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랍니다 하잖아요. 이번 후보들도 다 똑같을 것이요. 아침마다 나와서는 얼마나 인사를 해댈란가 모르겠어. 근데 딱 당선이 되고 나면 다들 어디로 가쁜지 모르겠다 이 말이요. 조심을 잃게 된다는 이 말씀이군요. 아유. 당선이 되면 당을 위해서 또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으로 변하니까 뭐 그런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아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시오. 그 시의원을 시켜놓게 막판에 의정활동 하라고 주는 업무 취지비를 딱 계산을 안 해봤어. 근데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대부분 다 식사비로 썼다라요. 한 95%가 다 먹고 마시는 거래. 아이고 여기다가 그 수당에 또 여비에다가 그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이 한 1억씩은 썼단데 아이고 참 이러니 이렇게 하려고 하나 싶기도 하고. 이번에 뽑힌 분들은 사후 점검을 잘 하도록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겠군요. 그지요. 당선이 되고 나면 또 그 치적 쌓기 아니면은 나 몰라라 하는 요런 실태가 계속 될 게 뻔한 게 나는 자꾸 실망을 하게 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죠. 그래도 나몰라라는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그 선거 전에는 말이요 전통시장도 돌고 골목 민원도 듣고 청년 간담회 요런 것도 안 열잖아요. 근데 당선 후에 보면은 담당 부서 검토 중입니다. 이것은 중장기 과제입니다. 재정 여건상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랍니다. 요 말들이 제일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행정 절차 때문 아닌가요? 절차가 필요하지만은 그 선택하기에 따라 달라진 게 말 안 해요. 치적이 될 사업은 겁나게 빨라불고 표가 안 되는 사업은 겁나게 느린 게. 정책이 시민한테 필요한지보다 내 이름이 남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죠. 맞어. 올해는 행정통합 때문에 이 선거 변수가 많을 겁니다. 그만큼 치열해지겠죠. 지적 쌓기가 중요한 후보들은 고심 좀 했으면 좋겠군요. 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지방 정치는 기록 싸움이다 본게 임기가 끝나면 뭐가 남았냐 요거로 한 평가를 안 봤어. 그
끝나고 뭐 조형물이니 대형 축제니 기념관이니 요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남기려고 요런 거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급한 거는 뒤로 자꾸 밀리잖아요. 저는 말이죠. 공약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제가 귀찮은 만큼 반복되는 일은 덜 하겠죠. 다 똑같다고 투표도 안 하면 안 되는 것만이죠. 아마 무관심이 제일로 위험한 게. 그리고 또 감시 안 받는 권력은 반드시 편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선거 끝나고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이 그럼요. 공약 이행 점검표도 봐보고 자체 재원인가 국비를 썼는가 아니면 용역만 딸랑하고 말아 불었는가 완공은 하고 얼마나 쓰면서 운영이랑 잘하고 있나 이런 것도 다 봐야 쓰겄다. 그럼요. 이거지. 이 반복이 안 돼야 됩니다. 반복이. 아이고 여러 후보님들 그 책임보다 치적이 앞서면 영 곤란해요. 지금 잘하겠다는 그 초심 절대로 잃지 마시오. 얼쏘. 공약들이 어디만치 왔는지 우리들이 잘 지켜볼란께 알겠어. 내일 오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7도 분포로 출발하겠으며 강수 확률은 60%입니다. 출근길에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차차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여수 12도, 순천과 광양은 14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게 포근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띄워드리며 2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진행의 김진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이제